내가 보면서 내가 복장이 터지는 이게 주라기월드에 할 얘기인데 제가 주라기월드에서도 안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돼. 주라기월드를 못 하겠네요. 없어도 주주류경제와 사이드 B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스키 가격에 숨겨진 비밀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위스키가 다른 주종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비싼 축에 속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비싼지 좀 기자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비싼 술이긴 해요. 그리고 비쌀 수밖에 없는 술이죠. 왜냐하면 숙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런 과자는 만들면 바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만들어서 바로 팔지 못해요. 15년 동안 일단 숙성고에 넣고 쟁여놔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돼요. 시간이 곧 돈이지 않습니까?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쌀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는 해외 나가보면 느낌이 완전히 아우 다른가요? 너무 다르죠. 제가 야 이걸 이 가격에 팔어. 근데 한국으로 오면 일단 뭐 2배씩 뛰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세금입니다. 거의 수입산 위스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4가지 세금이 붙어요. 4가지 세금이라고. 4가지 세금이 붙는데 딱 이 위스키 애호가들한테는 다 알아요. 이 관주교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교육세, 부가세. 일단 관세가 이제 20% 붙고요. 주세가 72%인데 이거는 관세까지 다 합한 금액에 곱하기 72% 해서 이제 붙고요. 그 다음에 교육세가 주세의 30%가 붙죠. 마지막으로 이걸 다 합친 거에 10%는 이제 부가세로 되는 거죠. 위스키를 많이 드시면요 나라에 애국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교육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쵸.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학교에 의자, 책상 하나 넣는 거. 특히나 한국의 그 주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원래 1960년대 이후로 이제 종가세를 채택해 왔죠. 50년 만에 이제 조금 손을 봐서 지금 현재 주세 체계는 이원화돼 있는데 맥주하고 탁주는 종량세로 바꿨어요. 위스키, 소주 다 증류주들은 다 종가세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맥주, 탁주가 새롭게 채택한 이 종량세는 양만 따져서 같은 도수의 같은 양이라면 같은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위스키나 10만 원짜리 위스키나 이게 700ml이고 도수가 40도로 똑같으면 세금이 똑같아요. 요게 종량세고요. 종가세는 가격에 세금을 붙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000원짜리 술과 10만 원짜리 술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세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72%면 얼마예요? 7,200원. 7,200원이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만약에 술이 100만 원짜리로 생각해요. 그럼 세금만 얼마예요? 72만 원. 72만 원. 근데 양이 같아. 이게 이런 체계인 거예요. 위스키 지금 세금은요 약탈적 세금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는. 이거는 어느 정부도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왜 못해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는 희석식 소주 때문에. 소주에 연결돼 희석식 있군요. 소주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류 정책의 제일 원칙은요 헌법하고 비슷한 거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 값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못 건드린다. 건드리죠. 언터처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서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소주와 라면이다. 맞습니다. 그 두 개는 무조건 못 건드리게 합니다. 이걸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종량세로 바꿀 경우에 위스키 값은 세금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국익에 반하게 돼요. 왜냐면 위스키가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니까. 그렇죠. 세금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팔리게 되면 소주 대신 위스키를 먹죠. 사람들이. 소주 대신 위스키를 먹게 되기 때문에 남의 나라 배를 불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국익에 반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두 번째, 다른 주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판이 흔들리겠네요. 주류 시장.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세 얘기하다가 거의 기자님의 성토를 위스키 애호가로서 안타까운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관주교부 그거 다 물고 이제 가져오죠. 관세는 면제되더라도 이제 수입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져와서 이제 도매상이라고 하는 데다가 넘기는데 이 도매상 넘기면 뭐 그냥 넘기겠어요. 이윤을 또 붙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상 넘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사는 건데. 약간 계산을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그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사면 세금 한 11만 원 붙어서 한 21만 원 정도로 우리가 사오게 된다. 뭐 유통마진 예를 들어 중간에 누가 30%를 붙이면 30만 원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한번 누가 한 번 더 붙이면 거기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기서 10만 원에 팔리는 와인이 한국 오면 30만 원대 그렇죠. 위스키로 30에서 40 정도는 될 거다. 마법이 벌어지죠. 약간 좀 갑자기 말하다 보니 화가 나네. 네. 아니
기자님이 대략 뭐 유통하는 과정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네. 이런 위스키 수입사들의 이야기를 좀 재무제표로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우리나라 주요 위스키 수입사가 일단 어떤 곳이 있나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항상 1위를 해왔던 회사는 디아지오 코리아인데 요즘에는 약간 페르노리카 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좀 재미있어서 보여드리면 페르노리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까지의 1년 매출액이 1,598억, 약 한 1,600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에 한 1,200억 정도 돼요. 네, 많이 늘었네요. 한 33%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고요. 특이한 일단 제일 의미 있었던 거는 영업이익률이 꽤 높다. 그러니까 1,600억 팔아서 영업이익을 거의 한 394억, 거의 한 400억을 남깁니다. 4분의 1 정도는 일단 남긴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매출 원가율이 2022년에 원가율이 25%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이다 라고 치면은 원가는 25,000원이다. 그리고 기타 뭐 직원 월급 다 하고 해서 모든 걸 다 빼고 나서 결국 우리 회사에 남은 건 25,000원을 또 남긴다 라는 게 일단 특이한 거죠. 뭐 세금이나 마진 이런 거 다 떼고 어떤 하나의 위스키에서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 요소가 뭐예요? 주류 쪽이 보면 정말 뭐 다른 모든 분야가 다 마케팅이 중요하고 잘 파는 게 중요하지만 주류만큼 또 이런 분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케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류는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조니 워커? 조니 워커. 근데 뭐 뭔 땡땡땡 뭐 하면 뭐야?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쪽에 좀 사활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네켄 광고들이 막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007이랑도 하죠. 여러 가지 막 그 광고로 앞서가잖아요. 조니 워커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로 도약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뭐 이 스트라이딩 맨이라고 그러는데 이 걸어다니는 신사 이미지 그려놓고 하고 이 사선 요렇게 돼 있죠. 이게 24도로 기울여서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 적게 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얘들은 컬러 마케팅 도입했잖아요. 그린, 뭐 블루, 블랙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 마케팅의 선구자거든요.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서의 발전을 이끈 거가 주류 업계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돈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많이 씁니다. 페르노리카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6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2년에 광고 선전비를 334억을 쓰고요. 전년도에는 435억을 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뭐 한 30% 이상을 광고비로 써요. 매출 원가가 400억인데 광고 선전비가 330억이거든요. 거의 사오는 금액에 준하는 만큼은 광고비에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좀 어두운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어두운 면. 예, 저도 항상 고민했거든요.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1년에 광고비를 300억에서 400억을 쓰네. 진짜 큰 돈이고 TV에 CF 틀어야 될 정도로 큰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쓰지? 근데 최근에 이제 22년 말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페르노리카가 유흥업소에 600억을 리베이트했대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대충 n분의 1하면 한 1년에 한 60억씩은 쓴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장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광고 선전비 300억 중에 한 6, 70억 정도는 각 유흥업소의 리베이트, 사례비 같은 걸로 뿌렸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뭐 세무조사 중인 걸로도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광고, 마케팅 이런 영역에 단순히 뭐 스토리 발굴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류를 유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양지와 음지를 넘나들면서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런 보고서 너 다 어디서 그렇게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네. 돼요? 아니 나도 좀 홍보 좀 하게.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네. 아니 위스키 하도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시네 보니까. 네. 전문가시네. 그래서 네. 사실 수입사가 이렇게 마진을 크게 남기면 그럼 본사는 얼마나 남기는 거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벤이라든지 맥켈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엄청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번 좀 재무제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재무제표까지는 아니고 제가 한 10년치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실적을 그래프로 한번 뽑아봤는데 투톱이라고 한다면 디아지오랑 페르노리카입니다. 지금 디아지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0억 불 정도 나오죠. 환율 따지면은 6, 7조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더 26, 7조. 네, 디아지오 엄청 큰 회사고요. 페르노리카도 110억 불 가까운 매출액이 나와요. 다만 매출액 성장률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플랫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디아지오는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요. 페르노리카도 한 27, 28% 정도 찍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 레벨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그렇죠. 변화가 변동 자체가 없네요. 그렇죠. 워낙 오래된 사업이고 자신만의 어떤 그 체계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글로벌 위스키의 어떤 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나 특히나 뭐 매출,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재무제표나 그런 네. 실적 그래프를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럼 미래의 수요 예측을 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건지 지금 당장 붐이라고 해서 위스키 생산량 확 늘리나요? 갑자기 2배, 3배 막. 아니요. 그게 저도 이번에 가갖고 네. 좀 물어봤어요. 네. 음. 스코틀랜드 증류소 다녔잖아요. 근데 가서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국내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위스키 중에 하나가 스프링뱅크. 스프링뱅크 이거는 뭐 지금 없어요. 그냥 전 세계에서 지금 스프링뱅크 증류소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번에 스프링뱅크 디스틸러리 매니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 난리다. 한국도 그렇고 니네 위스키 가져가려고 다 난린데 좀 생산량 좀 늘려라. 그 있는 재고 숙성고 빨리 좀 열어갖고 좀 빨리 좀 담고 물 들어왔을 때 빨리 팔아라. 하면 어떠냐라는 물어봤는데 대답이 단호하더라고. 안 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스카치 업계는 약간 그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수십 년째 푹 꺼지고 이어온. 잘 나가다 푹 꺼지고 한 이거를 거의 100년 이상 이걸 경험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황에 계속까지 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저한테도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흐름이 언제 꺾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생산량을 지금 늘려놓으면 악성 재고만 남는다. 근데 위스키 세상에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악성 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스키 제품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 위스키 이런 거는 사면 올라간다. 위스키는 돈이 된다는데 위스키 기업으로서는 함부로 캐파를 늘릴 수도 없고 수요나 공급에 대응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하던 템포로 쭉 가다 보니까 진짜 기업이긴 하지만 뭔가 장인 정신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이 방송 나온 김에 네. 회 계사님 이게 대본에는 없지만 네. 좀 궁금한 네, 게 네. 저는 이제 주류 제가 모르잖아요 이쪽 네. 분야를. 저는 근데- 위스키도 모릅니다. 네, 근데 주류 회사들은 네. 왜 그렇게 합병을 많이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아지오도 원래 이제 DCL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이게 이제 증류소 재벌이라고 불렀어요. 이증류소, 저증류소 막 사들였죠. 그래갖고 이제 조니 워커 만들어서 이제 잘 성공했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또 뭐 기네스랑 또 합병하고, 그쵸. 그러면서 몸집 키우고, 네. 또 그럼 이 브랜드 사서 몸집 키우고. 왜 이렇게 몸집을 합병하냐? 키우면 주류는 특히 뭐가 좀 좋은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에서는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인즉슨 마케팅 비용 되게 큰데 똑같은 마케팅 비용 쓰는데 내가 이거 조니 워커랑 이것만 파는 거랑 임페리얼 같이 파는 거랑 광고의 효율성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상품군이잖아요. 뭐 하늘의 별만큼 위스키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상품에서 중요한 거는 유통입니다. 똑같이 마트에서 팔아도 내 제품이 어느 가판대에 노출되느냐가 판매에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집을 합치면 우리가 유통업체랑 싸울 때 발언권이 생겨요. 이마트한테 얘기할 때 야 내가 이번에 이거 샀는데 조니 워커 옆에 달아줘. 안 그랬으면 저기 구석에 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합병을 통해서 내가 저가에 산 브랜드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네. 키우면 힘이 세지는구나. 그렇죠. 유통은 모일수록 확실히 효율이나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또 한수 네, 예. 사실 이제 위스키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위스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는 위스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지금 태동 단계인데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김포에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기원 위스키라고 있어요.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쓰리 소사이어티 증류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약간 좀 형태는 좀 달라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작은 증류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어느 정도 귀여운. 규모예요? 어느 정도 정도면요. 네. 제가 가본 증류소 중에 가장 작은 규모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생산 규모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눈에 보일 정도로. 그냥 이 김창수 씨가 워낙 이제 이 위스키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고 계시고 온 거죠. 그래서 약간 컬트적인 그런 지위를 지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위스키 애호가들이 앞다퉈서 좀 사주는. 왜냐하면 응원해주고 싶은 거죠. 그거에 비해서 쓰리소사이어티는 약간 이제 진짜 기업형 쪽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류기 사이즈도 좀 크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증류 장인을 직접 모셔와갖고 설비도 좀 현대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라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모 있게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드셔보셨어요? 다 먹어봤죠. 다 먹어봤고 뭐 구하기 힘들잖아요. 김창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주라기월드에 출연도 하셨어요. 출연하셨어요? 그럼 몇 년 된 위스키예요? 그 위스키? 얼마 숙성 안 된 것들 이제 저숙성이지만 기원도 이제 단골 바에서 그냥 한두 잔 주시길래 먹어보고 했는데 아직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히비키 야마자키 부러워하지만 역사가 100년입니다.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다케스루와 토리 신지로가 의기투합해서 야마자키 증류소 첫 삽을 뜬 게 19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첫 위스키 내놓은 게 1929년이에요. 우리보다 100년 앞서 있는 위스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삽은 우리도 떴으니까 이제 좀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사실 이렇게 위스키가 이제 뜨면서 대기업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스키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떤 기업에서 위스키 쪽에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롯데,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L&B 여기가 이제 두 군데인데 여기 두 군데는 상당히 다 구체화됐더라고요. 저는 소식을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요. 아, 그래요? 스코틀랜드에서 롯데 얘기를 들어요? 역수입. 네. 스코틀랜드에서 롯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증류기도 지금 이미 포사이스라는 업체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포사이스하고 이미 계약을 했다고 좀 들었고. 그렇게 오래 만약에 생산을 출발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시간이 가장 비싼 재료인데 그러면 그 결과물은 몇 년 지나야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는 숙성이 빠르기 때문에 기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창수 위스키도 그렇고 뭐 1년 만에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품질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처럼 그렇게 막 오랜 기간 묵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는데 일단 이 기업들은 지금 김창수나 쓰리소사이어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본력이.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롯데나 신세계에 기대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아까 지금 뭐 종가세 얘기도 하고 위스키 시장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큰 단초가 되는 거는 위스키 저변이 확대되는 건데 거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아까 얘기한 뭐 주류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 차원이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차원이라면 되면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롯데와 신세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동남아 가보시면 자동차 사려면은 한국에서 사는 자동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국의 자동차를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자동차는 미국 가면 더 싸요. 왜? 그렇죠. 미국에는 자동차 산업이 훨씬 발달해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도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국 산업이 얼마나 발전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들도 훨씬 싸질 수 있어요. 지금 수입사들 막 영업이익 많이 나오고 광고 선점이 막 마구 뿌리는 것도 그럴 수 있으니까. 왜? 한국에는 못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격 설정하고 수입사 해봐야 2-3개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자기가들이 지배할 수 있는데 결국 자국에서 어느 정도 생산력이 나와줘야 우리 소비자들이 훨씬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 국산의 경쟁력이 단순히 이게 국산 뭐 애국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수입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일단 돈이 되잖아요. 위스키는 왜 돈이 되냐면요.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다. 제가 주라기월드에서도 안 한 얘기인데 왜 우리가 위스키에 좀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위스키는 약간 주류 세계에서요. 영어하고 비슷해요. 영어요? 우리가 영어를 알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어의 영향력이 커서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위스키가 딱 그래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위스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위스키는 먹어요. 일단 우리가 잘만 만들면 팔기가 좀 쉬워요. 접근성이 좋아요. 물론 전 세계에 훌륭한 위스키가 많기는 해도 K 위스키의 어떤 독특한 매력을 찾아갖고 팔면 일단 위스키야?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어? 야 특이하네. 요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BTS가 국악으로 빌보드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정확한 비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만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고. 오늘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위스키 이야기를 원없이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매듭짓는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기사님한테 위스키란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인생을 물어보는 질문 같은.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위스키 약간 인생을 조금 풍요롭게 하는 거? 그냥 제가 뭐 좋아하는 말 중에 리차드 브로티건이라는 작가가 했던 말이 있어요. 때때로 인생은 커피 한 잔이 주는 따스함에 관한 문제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문장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책에 인용을 했어요. 저는 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인생은 위스키 한 잔이 주는 그 뜨거움의 문제. 때때로 인생은 맥주 한 잔에 주는 시원함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 시원함을 주고 열정을 주고 한 요소인 거예요.
그 위스키를 즐기시진 않지만 네. 회계사님에게 있어서 술이 좀 어떤 의미인지. 근데 저도 되게 기자님 말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게 저는 술에게 저는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 불가근 불가원. 기자한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언론은 이제 취재원이나 권력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인생에서 술을 대하는 자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가깝게 되면 이제 기자님 말 같으면 인생이 피폐해진다. 불가원도 너무 먼 것도 괜찮은데 사실 술 없어도 괜찮긴 한데 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잔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좀 즐거워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소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너무 멀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비슷하게 합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오늘은 조승원 기자님이랑 위스키 시장 그리고 국내 위스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